네,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화성 17형 ICBM까지 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일 두 정상도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은 특히 어제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또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외교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소미아의 양국 정상이 정상화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 북한의 이제 도발 그리고 군사 행동 동향을 좀 더 눈과기가 강화돼 가지고 더 잘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양국은 이제 군사 비밀을 서로 실시간으로 제한 없이 공유하고 있는데 북한 핵 미사일 정보 및 2급 이하 군사 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이제 효율성이 높여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치밀하게 볼 수 있다. 즉,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한국군은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죠. 또 미국과 협조해가지고 미국을 향하는 ICBM 요격은 미국이,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요격은 이제 한국이 그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일본 자위대는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이 요격됐을 때 그 잔해를 처리하고 사후 대책에 이제 협력하는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직접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면 더 빠른 소통이 될 텐데 그럼 실질적으로 북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올릴 수 없다고 자꾸 경고를 하고 있죠. 허튼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바라는 바고요. 근데 이것이 좀 그 국방부 입장에서 곤란한 것이 아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대북 억제력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억제력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우리 군이라든지 미국, 한국, 일본 자위대가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공개를 해버리면은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적표를 공개할 수 없는 영역의 이제 임무이기 때문에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휴민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에서 우위를 가진 부분도 있지만 눈은 하나보다는 두 개 있는 게 더 낫듯이 일본이 그 정보 수집 능력이 또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감청입니다. 소리죠. 1983년도 10월 1일에 예. 대한항공 007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200여 명의 승객이 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당시에 일본이 소련과의 관계 악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감청 자료를 미국에 줬습니다. 미국 하원의원이 거기 탑승했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소련 공군이 우리 대한항공기를 격추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장점, 미국의 장점, 일본 자위대의 장점을 합친다면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한미일 정보 공유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북한의 도발을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는데 북한이 사실 정상회담 직전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갔잖아요.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발사한 유도 미사일 예. 그리고 ICBM 17형까지 화성 17형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지금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한미 훈련 기간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까? 한미 연합훈련 기간 내내뿐만 아니라 예. 2023년 내내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제 이런 연합훈련, 특히 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네. 2021년 1월 제8차 당대에서 결정했던 북한의 군사 현대화 목표가 있습니다. 신종 무기 개발. 그 신종 무기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무기의 재원을 실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사일 도발로 이어질 것이고,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우리가 SLBM, SLCM, 잠수함 탄도미사일, 잠수함 크루즈 미사일까지도 다 개발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치밀하게 정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이제는 잠수함으로 핵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잠수함이 뭡니까? 배하고 다른 거는 물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80% 이상. 근데 북한이 잠수함이 과연
깊은 물에서 그 수압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인지 예. 잠수함이지만 수면에 떠서 그 물에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한 건지 이건 잘 살펴봐야 되겠고 예. 두 번째는 잠수함이 우리 뭐 인천이라든지 부산 가까운 데 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북한 잠수함은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잠수함은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에서 어뢰를 쏴서 완전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 왜 감기 가래약 그 분말해서 예. 용 땡땡은 뭐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네, 소리도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잠수함은 그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 잠수함은 계속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예. 과연 우리 영해까지 들어와서 공격할 능력이 이미 갖춰졌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이 끝나고 나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지만 한일 안보 협력이 북한의 도발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더 강화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로버트 에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임했을 때 놀란 것은 한미 연합 작전 그 계획이 10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5세대 미국 전투기가 한국 영공에서 훈련조차 안 했는데 이것을 시급히 시정해야 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한번 북한과 통큰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에 네. 연합훈련을 중단을 했었죠. 그래서 중단이 됐고 그 이전에도 이미 한미연합훈련 능력이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그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윤석열 정부, 바이든 정부의 그런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연합훈련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연합훈련을 강화하면 북한의 도발이 더 심해지고 한반도에서 군사기장이 높아지면은 우리 손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당연합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한미가 연합훈련의 중단이라든지 축소 이런 그 올리브 가지를 북한에게 내세웠을 때 북한이 호응을 제대로 할 것이냐.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또 대화와 협상, 경제 협력에 응할 것인가? 그건 또 모르는 문제거든요. 예. 그거에 불확실하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빨리 하는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문 발표하면서 북한 관련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대화의 문은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 거기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미국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대화할 의사가 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북한이 들어와라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뭘 위한 대화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을 했을 때 작년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을 때만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고려하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건 없는 대화는 아닙니다. 조건 없는 대화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지만 대화에 들어오면 무슨 얘기할 것이라는 것은 북한도 잘 알기 때문에 아직은 대화보다는 핵 능력을 강화해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의 협상 위치를 최고로 높여놓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IC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화성을. 지난 2월 8일에 이제 건굴절 퍼레이드 저기 보입니다만 미국 당국이 포착한 것은 이제까지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화성 ICBM이 그 발사대 숫자를 파악했을 땐 11대가 있다고 봤어요. 네. 근데 미국은 북한의 ICBM 한 대에 대해서 요격 미사일을 4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44개. 근데 하나가 더 발견된 거예요. 12개의 발사대. 네. 예. 그래서 미국도 44개가 아니라 48개까지 요격 미사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고양이쥐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네. 겁니다. 북한은 ICBM을 계속 개발하고 미국은 또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과 자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예. 여기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의미 있는 대화가 끼어들 여지가 적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지적 도발 가능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게 소위 그 가성비가 높은 그런 도발을 해서 한국 사회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야지 북한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이제 한국 국민들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에서 언지를 줬듯이
이 무능하고 위험한 윤석열 정부를 빨리 건재해서 끌어내야지 한반도에서 평화가 온다. 네.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런 국지 도발, 예전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통해서 전쟁까지 가는 것은 형식의 도발은 북한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 이런 국지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의제가 되진 않았는데 한일 그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 묵은 숙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뭐 잘 그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양국이 팩트 파인딩이라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함정이 레이더를 초계기에 조준했다, 예. 조사했다, 레이저를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방부가 많이 신문하고 그 인터뷰를 지난 8월에 했는데 예. 그때 레이더를 조준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투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연 조준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선을 넘었느냐, 어떤 선인가에 대해서는 양국이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면 무난하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한일 현안 가운데요.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온 건데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가. 그리고 독도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지금 그런 사실은 없다. 그러면서 즉답을 피했고요. 앞으로 외교 현안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 한일 간에서는 이제 책임 있게 그 해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 네. 차원에서. 근데 일본 정부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대승적이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기회다. 아. 일본이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자. 예.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 보도도 그렇지만. 예. 일본이 이러다가 큰 실패를 한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냉전 말기에 고르바초프 소련 정부가 돈이 급했는데 네. 경제 위기 때문에 일본이 이것을 기회다고 생각하고 북방 영토 4개를 일본한테 반환을 하면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기회라고 생각해서 강경 입장만 고수했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그다음에 러시아 옐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소련과 러시아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기회가 물 건너갔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북방 4개 영토 중에 2개조차도 네. 받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기시다 정부가 한국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과거의 예. 경험에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생각해 볼 기회가 왔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좀 다른 주제긴 한데요. 그 러시아 전투기랑 미국 무인기가 충돌했는데 미국 정부가 관련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러시아 정부, 미국 정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그 동영상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누가 공격을 했는가, 예. 누가 이런 충돌에 책임이 있는가인데 이 비행기들이 그 연료가 많으면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러시아 전투기죠. 예. 그래서 전투기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료를 뿌리기도 합니다. 기체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무인기가 그 연료에 맞아가지고 이제 뭐 새나 모기가 물에 저 맞으면 이제 무인기가 떨어지지 저 않습니까? 프로펠러가 이제 떨어지면서 추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공격으로 볼 수 있느냐, 예. 아니면은 전투기는 이제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버리는 걸 하니까 네. 그런 현상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충돌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러시아와 미국이 더 이제 싸울 여지가 남아 있죠. 네. 동영상은 공개됐지만.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소미아 4년 만에 정상화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공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